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정부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 초 배터리 실명제를 포함한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이어 충청남도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장사들과 만나 직접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확정된 인센티브 없이는 오히려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애플 아이폰 16 출시 효과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3년 만에 연간 흑자를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 초 배터리 실명제를 포함한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첫 소식 박승환 기자입니다.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자 정부 대응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토부와 산업부 등 각 부처 담당자들이 긴급 회의를 가진 데 이어 내일은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회의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종합대책에는 먼저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아파트 지하에서 화재가 반복된 데다 지하는 소방 접근이 어렵다 보니 한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행 규정상 지상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 여부도 살펴보는 중입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전기차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배터리 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밖에 과충전을 막기 위해서 충전율이나 충전 시간을 제한하거나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를 늘리는 등의 내용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반복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를 골라 안전 확보를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수환입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기차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법이 하나의 해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역시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6년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몰아온 정원등 씨. 다음 차는 충전을 해야 하는 순수 전기차로 구매하려 했지만 최근 생각을 접었습니다. 주차 자체가 지상보다는 지하가 많은데 지하를 못 되게 하니까 그게 해결된다. 그러면 바꾸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100% 완충된 전기차의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지하와 지상 주차장을 구분하고 충전율을 90%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가진 곳은 현재 전기차 충전 플랫폼 업체의 차지인 한 곳뿐입니다. 지금 있는 차를 당장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90%까지만 충전할 수 있게 만드느냐에 대한 특허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판매되어 있는 중고 전기차들 모든 차에 이 기능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차량 제조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 벤츠 등 국내 수입 자동차 회사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고 최영석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이미 판매된 전기차에도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핸드폰 업데이트처럼 당장 적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의 절반은 운행 중에 일어나는 만큼 충전 제한뿐 아니라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다음 달 출시를 앞둔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 덕분에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3년 만에 연간 흑자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업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일단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아이폰 16 판매량이 꽤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초반에 이제 갤럭시가 처음으로 AI 스마트폰을 내놓은 뒤에 애플은 좀 AI 지각생이라는 표현까지 좀 들었었는데요. 네. 반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애플이 아이폰에도 AI를 기능을 적용을 합니다. 이르면은 다음 달 10일 정도에 애플이 자체 언팩 행사를 통해서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AI, 그러니까 이른바 애플의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지난 6월에 이제 애플의 개발자 행사에서 먼저 조금 더 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능은 뭐 갤럭시 AI처럼 문장 교정이나 통화 녹음이나 요약 그리고 이미지 생성에 더해서 음성 인식 비서 시리가 있잖아요. 시리를 대규모로 업데이트해서 인공지능 비서로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네. 오픈 AI의 챗 GPT와도 연동이 되겠다고 밝혔었죠. 시장에서는 애플의 AI 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해 아이폰이 9천만 대 이상 출고될 것으로 좀 예상합니다. 네. 이는 이제 지난해 중국 애국 소비 운동으로 좀 중국 판매량이 저조했었잖아요. 그것보다 한 10% 이상 늘어나는 수치인데요. 단 최근에 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애플의 AI 기술 개발이 조금 더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때문에 제품을 먼저 9월 달에 공개를 한 뒤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 달이나 2달 정도 늦게 AI를 적용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좀 아이폰의 부진으로 이 국내 이 부품업계도 좀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만큼은 좀 아이폰 특수 제대로 누리려면 좀 인공지능 업데이트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좀 바뀌었던 게 뭐냐면 애플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해서 이제 이른바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했었죠. 네. 좀 디스플레이가 바뀌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급이 약간 지연돼서 애플의 승인이 좀 늦어지면서 지연을 겪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실적 부침을 조금 겪었고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에서 약간 딜레이가 발생을 네. 했었습니다. 때문에 올해 실적 반등을 좀 기대하는 그 두 기업 입장에서는 아이폰 판매량이 좀 더 주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아이폰 올레드 패널 공급 물량 확대로 실적 개선폭이 확실히 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아이폰 올레드 전체 공급 물량이 약 1억 2천만 대로 추정이 되는데 8천만 대 수준이었던 지난해보다 30% 더 많은 수준으로 이 가운데서 물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전체 시리즈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물량이 많고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4,500만 대 이상 공급할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LG 디스플레이 물량은 이제 지난해 성능 이슈로 좀 공급 차질이 빚었던 거에 비해서 1,000만 대 이상 증가한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중국 BOE도 애플의 이제 주요 디스플레이 공급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 아이폰 15부터 적용된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즉 펀치홀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도 좀 알려져 있거든요. 이기 때문에 BOE는 아직까지도 애플로부터 승인을 못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에 애플이 좀 보급형 모델 아이폰 SE 4를 이제 공개를 할 텐데 이쪽에만 중국 BOE 물량이 좀 주도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3년 만에 연간 흑자를 낼 수 있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겁니까? 지금 적자 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흑자 전환에 좀 기대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에도 2022년부터 LG 디스플레이가 2조 원이 넘는 연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해 4분기에도 이제 깜짝 흑자 전환을 한번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네. 원래 중소형 올레드 패널 공급이 늘면서 4분기로 갈수록 실적 반등이 좀 보이기도 하는 건데 지난해에는 이제 그 22년도와 23년도를 좀 분석해 보면 LCD 사업에서 좀 부침을 겪고 또 전쟁 등의 영향으로 TV 가전 시장에서 침체 영향이 있어서 좀 더 악화가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아이폰용 중소형 올레드 공급 확대와 함께 대형 올레드 TV 패널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3분기에 지금 2분기에 9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네.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2천억 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적게 적자 폭이 나왔기 때문에 3분기에도 한 300억 정도의 적자를 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4분기에는 이제 아이폰 올레드 중소형 올레드 출고가 늘면서 5천억 원 이상의 분기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연간 흑자도 이 때문에 만약에 4분기의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 아이폰 판매량이 늘어서 4분기 공급이 늘어난다면 연간 흑자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나오지만 이건 어디까지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 상에서 네.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나중에 이제 중국 LCD
공장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매각이 만약 2조 원대로 성사가 되고 내년에도 아이폰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난다면은 내년에는 연간 흑자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디스플레이 업계에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이 확장현실 XR 기기를 공개할 예정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누가 공급할지 이것도 큰 관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거니까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고요. 이 XR용 올레도스라고 하죠. 이제 디스플레이는 사실 일본의 소니가 지금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급형 모델인 뭐 메타의 VR 헤드셋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LCD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올레도스에서는 소니의 공급이 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갤럭시 XR이라고 현재 가칭으로 하죠.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가 10월에 있을 텐데 이때 XR 플랫폼을 먼저 공개를 한 다음에 내년 이제 갤럭시 S25 시리즈가 공개가 될 때쯤에 맞춰서 헤드셋 디바이스가 공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당연히 공급을 할 수도 있겠다고 점쳐졌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해본 건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XR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양산 라인을 갖추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소니가 갤럭시 XR의 헤드셋에 올레도스 공급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도 관련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성이 많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양산 라인을 구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애플이 비전 프로를 내놨지만 올해 판매량이 50만 대 못 미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시장이 확대됐을 때 양산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경영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관계 기관과 상법의 개정 방안 등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부 입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상장사들의 저조한 참여율 속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참여를 독려했는데 아직 확정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이 밸류업 프로그램 사실 뭐 뚜렷한 혜택도 없다 보니까 예상된 일이기도 하지만 참여 기업이 보니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밸류업 자율 공시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오늘까지 본공시를 낸 곳은 키움증권, FN가이드 등 6곳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밸류업 공시를 하겠다고 나선 예고한 기업도 8곳을 포함해도 14곳뿐인데요. 그마저도 7곳이 금융회사입니다. 앞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한 일본의 경우 전체 상장사 3,200여 개 중 1,500곳 가까이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특히 시가총액 100억 엔 이상 대기업이 있는 프라임 시장의 참여도는 50%에 달했습니다. 국내 상황과 대조적이죠. 상장사들은 세제 혜택이 입법화되지 않은 만큼 추후 동향을 살펴 참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추가로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등 고려할 부분이 많아 내부 검토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도 세제 개편안이 결정되는 연말에 참여 기업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참여율은 저조하지만 정부는 일단 일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 달 9월 밸류업 지수가 나오는데 이 참여 기업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지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현재는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100여 곳의 기업의 지수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선정은 수익성, 자본 효율성, 주주 환원 성과 등으로 구성되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여기에 기업 가치 재고 기대 기업까지 포함될 전망입니다. 공시를 낸 기업이 너무 적다 보니 거래소의 밸류업 자문단 내에서는 기업 가치 재고 예고 공시
공공실이 낸 기업까지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약 10개사를 꼽아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며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편출입은 매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9월에는 이 밸류업 지수가 나오고 10월에는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금융 상품들이 나온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나오는 겁니까? 네,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상장 지수 펀드 출시에 앞서 10월 14일엔 선물도 상장할 예정입니다. 선물 상품을 상장하면 투자자가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험 분산 역할을 할 수 있어 ETF 상품 출시 전에 선제적으로 상장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12월 내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산 운용사들 역시 밸류업 ETF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ETF 상장 시 연기금과 기관, 또 외국인 자금 유입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건 상장사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밸류업의 핵심 인센티브로 꼽히는 법인세 공제 확대와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였습니다. 이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까지 풀어 집을 짓겠다는 정부 발표에 이 건설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건설주에 대한 암울한 전망만 쏟아내던 증권사들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8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KRX 건설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대책 발표 당일인 지난 8일에만 약 4% 올랐는데 역대급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불린 일십 대책 발표 직후보다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인 데다 서울 그린벨트 빗장까지 열어준 정책 효과가 먹힌 겁니다. 공공택지 쪽에 이제 저렴한 땅들을 공급을 해주는 게 사실은 민간 쪽에서는 오히려 필요하죠. 확보된 택지들을 민간 쪽에 이양을 해서 여기서 주택 공급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나름의 효과가 있고요. 건설업종에 대해 서릿발 일색이던 증권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신한투자증권은 공사비 급등과 PF 부실 우려로 숨죽였던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재개가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바꿨습니다. 특히 정비사업 수주잔고가 많은 업체들의 수혜가 점쳐집니다. 건설사 가운데 전체 수주잔고 중 국내 건축주택 비중이 60%를 넘는 곳은 현대건설과 GS건설입니다. 역세권 개발을 통해 기존 주택사업 대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HGC 현대산업개발도 수혜주로 꼽혔습니다. 다만 88 대책 효과가 실제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대책에서 제시된 49개 방안 가운데 법안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만 약 40%에 달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들의 원가율이 높은 점도 위험 요인입니다. 통상 건설사들은 착공 이후 2년에서 3년에 걸쳐 분양 대금을 받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매출에선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나증권은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착공된 현장들이 끝나야 건설사들의 마진이 유의미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내년 하반기, 내후년까지 바라보며 긴 호흡을 가지고 건설주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규제로 꽉 막힌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을 늘리던 은행들이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춰가며 기업대출을 유치해왔는데 최근 연체율이 오르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매달 10조 원 넘게 불어나던 기업대출 증가세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4월 급증했던 기업대출이 5월에 큰 폭으로 둔화된 뒤 완만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반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가 상반기에 대규모 자금 조달을 마친 경우가 많아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다소 줄어들었고, 앞서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자 기업 대출로 눈을 돌려 적극적인 영업을 펼쳐왔던 시중은행들이 대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과 맞물린 결과입니다.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신용위험 관리 같은 거를 좀 강화할 예정이라서 하반기에 기업 대출 영업 목표도 상반기 실적치보다는 좀 작아요. 실제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3분기부터 은행들은 대기업, 중소기업에 관해 대출 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업 대출 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기업 경영 악화로 대부분 은행에서 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여신 건전성 관리가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빚 상환 능력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향후 이들을 향한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상반기 많이 좀 늘어나는 것도 있고 하니 대출도 조금은 증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숨을 고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각에선 최근 우리금융그룹이 전 회장 친인척에 수백억 원 규모의 부정대출을 내준 것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면서 관련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향후 3년간 초, 중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예방교육, 오프라인 도박 근절 캠페인, 그리고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진정성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불법 도박 예방 치유 프로젝트가 청소년을 불법 도박으로부터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우리 사회의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불법 도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